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언론에서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용산에서 여야 대표랑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죠. 근데 회담을 하기 전부터 어떤 얘기가 나돌았냐면 악수를 하냐 안 하냐 이거 갖고 굉장히 그 유튜브 어떤 정치 패널들이나 아니면 이름 분석을 하고 막 그러길래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정청래를 모르는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정청래를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이 강경파라는 소리도 듣고 쟤네들한테 그러지만 정청래 의원은 여우예요. 정청래 의원님이 정무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데요. 정청래 의원은 저는 저게 말이야? 저게 분석이야? 당연히 악수하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전 당연히 악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왜? 정청래 의원이 악수를 안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자기는 사람과 악수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중재한 자리란 말이야. 대통령이 중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청래 의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당연히 나는 악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정청래 의원님은 눈치 엄청 빨라요.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고 당원들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악수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은 정치평론 그만둬라 진짜. 응? 안 그래요? 진짜 정치평론 그만둬라. 정청래가 얼마나 정치적 눈치가 빠른데 나는 당연히 할 거라고 알았어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자기 혼자 센 척하면 그 화살은 전부 정청래에게 옵니다. 말도 안 되고.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이번 그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을 좀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해줄게요. 그냥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합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힘당의 장동혁 내란당 대표는 그냥 양도세 대주주 문제 50억으로 해달라.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든지 그거 고려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가 봐도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이 있죠. 대통령 만나자마자 따지고 묻고 해봐야 지가 남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후속 대체 법안도 고려해달라는 건 대통령이 오케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했고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정청래 의원님이 장동영 면전에다 대고 내란 세력 척결한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국힘당은 특검 연장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갈리는 거는 있죠.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갈등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당연히 이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은 국힘당의 특검법 연장 그거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거리를 두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검법은 입법부의 상황이죠. 그렇죠? 특검법은 입법부가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 정국에서는 거리를 두는 게 맞죠. 이거는 국회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민생과 경제를 챙긴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 정국에게는 대통령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 사진 보기 좋죠. 보기 좋죠. 분명히 이건 뭐냐면 오늘 회담은요 3명에게 다 이득인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드시 오르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소통 불통 국회의 수적으로 포악적인 의회 독재라는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장동혁 새로운 국힘당 대표도 당연히 얻어가는 게 있죠. 왜 그러면 당내 위상이 올라간 것이고 그래서 3명 다 이득을 본 거예요.
만약에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중재하는데 둘이 싸우면 국회가 비난을 받아요. 그럼 양당이 다 비난을 받기 때문에 장동혁도 저 자리에서 깽판을 칠 수 없고 정청래 의원도 자기가 강한 당대표지만 장동혁과 거리를 둘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장 최고의 승자는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죠. 저렇게 국회에서는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만 내 앞에서는 이렇게 웃는 뭐죠? 이재명 대통령 딱 봐도 뭐죠? 중재자잖아요. 중재자. 정치가 사라졌다, 실종됐다, 국회는 싸움판이고 난장판이다, 어떤 해결책이 정치가 실종됐다 이러지만 어때요? 저 사진 한 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죠? 이것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1996년 7년 만에 1997년 이후에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손을 잡는 모습. 이런 거 뭐죠? 중재자라는 건 여러분들 뭐죠? 리더라는 뜻인 거예요. 왜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들, 여태까지 만나지 않았던 양대 노총의 손을 잡고 여야 대표의 손을 잡는 거는 리더는 중재자와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있었던 여야와 대통령의 회담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릅니다. 저렇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본격적인 9월 정기국회가 이제 열렸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까지 만나면서 민생 경제나 이런 합의체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를 해줬죠. 그러면 뭔가 이제 물꼬가 트이는 내일 이제 긍정적으로 오늘 벌써 대통령이나 이런 갈등 중재자 역할, 뭐 현안에 대해서는 좀 첨예한 대립, 그러나 민생은 같이 챙기자는 하나의 목소리, 이런 글들이 이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근데 저거는 돌파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특검이 살아있는 동안은 정치권에서는 대결의 구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일단 9월 9일, 10일 내일인가요? 9월 9일이요? 내일 일단은 원내 교섭단체 9월 9일과 10일 원내 교섭단체 연설, 그 다음에 권난동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에서 이제 또 산적한 현안도 있고, 더 산적한 현안은 뭐냐면 11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특검법, 더 센 특검법을 상정합니다. 그럼 12일 정도에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5일부터 18일은 대정부 질문이 있어요. 이제는 정부 불러갖고 여러 가지 뭐 이번에 뭐 우리나라 교민들 구속된 거 이런 거 이제 대정부 질문에 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뭐 교육 분야 이렇게 나눠갖고 3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일정이 있는 거예요.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계속 어떤 프레임을 내란 정당을 씌우고 있는 것이고, 국힘당은 뭘로 받아치냐면 굉장히 논리가 부족한 의회 독재라는 프레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정기국회는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 권선동 체포동의안, 그 다음에 그 대정부 질문 15일부터 18일, 그 다음에 내란 특검법 상정, 사안마다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국회는 원래 싸우는 곳이에요. 국회는 싸우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이 의회가 돌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국힘당은 굉장히 힘들고, 가장 여러분들 하이라이트가 뭐가 있죠? 9월 25일 제일 중요한,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건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편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해서 77년 만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에서는 제가 검찰청 폐지를 검찰이나 국힘당이나 기득권들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거 제가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번 달 9월에 국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하이라이트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어제 방송 안 하면서 놓친 게 있죠. 지금 미국에서 현대자동차와 LG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미 정부에 의해서 불법 체류자로 이제 체포가 됐죠. 체포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긴급 급파하서라도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로 우리 국민들이 거의 하루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은 여러분들 누가 뭐래 그래도 박근혜가 왜 탄핵됐고 윤석열이 왜 탄핵됐냐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임무예요. 근데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의 특징은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데 더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해도 마땅한 인간들이죠. 이 대통령의 책무,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우리 근로자들을, 당연히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좀 분석을 하면서 사실 뭘 봤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민주당 여권이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어떤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내의 불법 체류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상당히 민주당이 집권했을 땐 좀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미국에 있는 일자리들을 멕시코나 어떤 그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 노동자들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그 백인 그 좀 중산층의 백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2년부터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넘어가는 일이 있었죠.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비자가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미국에 어떤 그 방문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이스타 비자라 그래갖고 그거는 90일간 전자여권으로 무비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 수준이라는 뜻이죠. 미국도 우리가 90일 비자로 하는 거. 이 미국의 90일 동안 비자로 하면 뭐 학술이나 연구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절대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B1 비자라는 이 비자도 사실상 여러 가지 뭐 그 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비자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타 비자는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없어. 취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야.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갖고 취업했다 그래갖고 불법 체류자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B1 비자는 발급받으러 하는데 B1 비자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훈련 등은 가능하나 건설 현장에서 이것도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나라는 진작 이렇게 언젠가는 터질 줄 알았지만 이 비자들을 신청을 안 했냐? 미국이 자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H1B라는 비자가 있어요. 현지 취업이 가능한 비자가 H1B라는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를 85,000개의 한도를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막 신청한다고 다 내주다 보면 전 세계의 어떤 그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이는 건 좋지만 미국 내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85,000개로 이거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쿼터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 85,000개 중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 H1B 비자를 신청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면 비자는 85,000개인데 40만 개 이상이 나와서 이 H1B 비자를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우방국이고 동맹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E4 비자라고 하면서 전문직 취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기술을 갖고 있는 조선업이나 배터리 공장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전문직으로 우리나라에게 할당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 추진 중인데 아직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미국이 이걸 풀어줄 경우에는
공장은 미국에다가 외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이 지어갖고 하지만 그 공장에서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을 채용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허용해 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미국이 그래서 이걸 쉽게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취업이 가능한 H1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해요? 이 비자를 내주질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85,000개에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자를 취득하거나 현지에서 공장을 짓는데 숙련공들이나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2달, 3달, 4달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사 기간이 어떻게 보면 니꼴 돈이잖아요. 모든 건설 현장은 하루 공사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쵸?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냥 저쪽에다가 공사 현장은 차려놨는데 전문 기술직들이 비자 때문에 못 들어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그냥 예전에도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추진했던 건 최대 15,000개의 취업 비자를 발급해달라. 미국에게 한국 동반자법을 제정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이게 진척이 없어요. 여러분들 봐도 미국도 의회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15,000명의 취업 비자를 허가를 해주면 그 지역이나 그 국회의원들은 매국노가 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왜 한국 사람들 15,000개 비자를 누가 내줬어? 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자가 어떤 미국 하원에서 발의가 된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건설 경기 현장에서 지금 뭐 중국인들이 대부분 뭐 반장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일면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들을 돌면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겼다는 느낌은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자를 누가 만들어놨냐? 국힘당에 누가 만들었다고 그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앞으로 지금 어떤 그런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전세기를 통해서 오는 것도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지만 결국은 이 기술자들이 다시 그 LG나 배터리 공장이나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려 그러면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자진 귀국을 하게 되면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체류 1년 미만은 3년간은 미국 재입국이 불허가 되고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재입국이 불허가 되는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호연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에서는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도란프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몇 1,500억 불 우리가 들고 갔는데 그래갖고 우리 투자하기로 해갖고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비자도 안 주면서 뭘 지으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장도 일리가 있잖아요. 응?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은 우린데 일 들어와서 누가 그럼 하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 써요 노동현장 손발이 맞아야지. 야 기와장 하나 갖고 와. Sorry? 기와장. 그럼 언어가 안 통해. 야 시멘트 좀 갖고 와. 말이 통해야지 일을 하지. 그러면 공사 기간을 엄청 뭐 하나 시키는데 생각을 해봐. 그 통역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하겠냐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게 뭐야? 특별 취업 비자를 요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결 과제가 해결돼야 된다. 공장을 지으려면 배터리 공장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고 안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여태까지 이스타 비자나 B1 비자로 취업 활동을 관행적으로 제공을 했지 않았냐. 왜 갑자기 지금 이러냐라고 미국에게 우리가 항의를 하는 것이고 특별 취업 비자를 이 투자에게만큼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랬더니 도란프 지가 불법 이민자들 단속 잘했어요 연병을 하더니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술 인재들 들어와야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뭐야 지가 추방시켜놓고 지가 불법이라고 잡아놓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아 기술자들이 있어야지 배터리를 제작할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해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 동반자법 2012년부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이번에도 하원에서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지 않는 한국 동반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갖고 이 문제의 근원을 항상 뭐 추방됐다, 체포됐다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근본은 비자 문제였다. 여러분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계속 국힘당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얼마 전에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왜 자꾸 합의문을 발표 안 하냐? 합의문을 발표 안 하냐?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외교부나 이쪽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얼마나 빡쳤으면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합의문을 발표 안 하는 이유는 일본 같이 안 하려고 그런다. 사실 일본의 합의문은 거의 뭐 3,500억 불을 투자한다, 5천억 불을 투자한다. 미국에게 일본 이거는 거의 노예 계약이에요. 노예 계약이에요. 이게 보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노예 계약인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노예 계냐면 일본이 미국에게 약속한 돈이 5,500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뭐 한 몇백조 되죠. 근데 트럼프가 얘기한 게 이 5,500달러를 트럼프가 지정해요.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에 45일 이내에 투자를 해야 돼요. 5,500억 달러를. 그것도 트럼프가 투자자 마음이 아니야. 도란프가 여기에 1,000억 불, 여기에 1,000억 불 하면 돈 들고 여기에다 갖다 바쳐야 돼. 이런 계약이야. 일본의 노예 계약. 더 웃긴 거 뭐냐? 투자는 뭐죠 여러분들? 투자는 내 돈이잖아. 그럼 내 돈을 투자했으면 뭐죠? 회수를 하는 거잖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전에는 이익의 절반씩을 투자금 회수 후, 그러니까 5,500불이 뭐 100년이 걸리든 언젠가는 회수를 하게 되면 미국이 나머지, 그러니까 니들 5,500불 다 회수했어? 뭐 50년이 걸리든 60년이 걸리든 그러면 나머지 거기서 이익을 투자금 회수를 다 한 다음에는 거기서 만약에 나오는 이익은 미국이 90%를 가져가요. 미국이 9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수익도 미국이 90% 가져간다는 저 말이 뭐냐면 투자금을 다 회수한 다음에는 미국이 수익을 90%를 가져간다. 미친 거죠. 근데 일본이 이런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이런 계약할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의 외교부는 우리 이런 계약은 못한다. 계속 저항을 하니까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합의문이 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국힘당은 매국노 정당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국민이 해외에서 체포됐다라는 것은 정치권이 여야, 진영, 이념을 떠나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자국민 보호가 최선이죠. 근데 국힘당,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어떤 경찰에게 정부에게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비서실장 한나이는 먹통인가요? 나국상.
국힘당 한다는 소리가 700조 주고 뒤통수 맞는 게 뭐가 외교에 연병을 떱니다. 이것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가 됐는데도 이걸 정쟁화시키는 새끼들이에요. 여야 합의,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국힘당도 우리 자국민의 어떤 석방을 위해서 자기네들도 외교 라인을 가동해서 국힘당이 갖고 있는 외교 라인을 가동해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이재명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나쁜 놈이죠.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이런 미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국힘당도 미국 내 자기네들이 외교 채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인간들은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정치 분석을 하잖아요. 좀 예견된 사임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사임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이거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시바는 그나마 그거와 다르게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이제 그구들이 판치고 있거든요. 그구들이 이제 제가 좀 얘네들이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요년이 거의 극우입니다. 구 아베파의 지지를 받아요. 이 새끼가 저는 일본 애들한테는 존대를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안 봐도 돼요. 얘네들은 찌끄러기고 얘네 둘 중에 하나예요. 얘네 그나마 이시바와 친밀하고 하지만 요것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일본의 극우예요, 이것들. 얘는 대표적인 극우고, 얘는 대놓고 야스쿠니 신사 참 전범 신사를 가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놈이고, 얘가 전국적 인지도나 이런 건 많은데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유명한 이유는 일본이 얼마 전에 쌀 파동이 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잘렸어요. 근데 얘가 바로 투입돼 갖고 어느 정도 해결적인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갑자기 일본에서 이렇게 총리가 사임하면요, 책 잡힌 거예요. 뭔가 스캔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는 정치권에서 큰 스캔들이 사퇴를 안 하면 터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거죠. 어떤 스캔들이 간에. 왜 예전에 아베파들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거야 뭐 걔네들 사정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회담 하고 왔는데 갑작스러운 이시바 총리의 사임은 다시 한일 관계에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검찰청 얘기해야 되죠. 요거 하나 단신? 단신 하나 얘기하고 검찰청 얘기하고 저 단신에서 나중에 다룰게요. 네, 25일 날 드디어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통과가 되죠. 상정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찰청이 이제 77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중수청은 행안위에 두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검찰청의 해체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지만 기재부의 분리예요. 저는 사실 이 모피아들도 검찰 못지않는 엄청난 대한민국의 지배 카르텔이거든요.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청법에 뭐 금융위도 다 하는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제가 어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면,
검찰청은 없어지고요. 기재부는 두토막 나고요. 행안부, 총리실, 파워부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안부는 이제 경찰수사권,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거기에 이제 중수청까지 갖고 행안부가 사실상 권력의 최중심에 떠오르는 것이고, 총리실이 힘이 세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통계청이 총리실 산하로 갑니다. 기존에 통계청은 기재부 밑에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처 밑에 있었는데 통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이동을 하고요. 특허청도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산업센터로 이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재부의 알짜, 특허권, 그 다음에 통계 이런 것들이 조작을 할 수 있고 특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총리실에서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행안부와 총리실이 파워 부처가 되는 거고, 금융위도 사실인데 저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올 거고, 방통위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빵진숙 이제 9월 25일 이후부터는 빵진숙이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알다시피 이제 빵진숙이가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제 제가 저번에 이거는 계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라고 하면서 방통통신위원장 방송과 미디어를 통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빵진숙이는 저렇게 개기는 것들은 그냥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부처를 통합 병합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정부 조직법은 당연히 행정부의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빵진숙이가 사퇴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동 사퇴가 되는 거죠.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여가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는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환경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후 에너지,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을 교육과학기술부였나요? 교육과학기술부였나요? 처음에 교육과 과학이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 교육부랑 과기부랑 쪼개지듯이 이게 기후 환경 에너지부로 이게 바뀌면 이게 원래 지금 사실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이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었죠. 에너지 관리를 산업부에서 했잖아. 근데 이게 산업부의 가장 큰 핵심은 에너지를 관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네들의 파워예요. 파워. 산자부의 가장 힘은 에너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권을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그러니까 환경청으로 뺏기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름이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핵심 사업이었던 산업자부가 에너지를 뺏기니까 이쪽은 힘없는 부처가 되고 불만이 많겠죠.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 환경과 에너지는 사실 좀 상극이거든요. 산자부는 어떻게든지 에너지를 최대한 공급하고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예요. 환경부는 뭐냐면 그런 산자부의 어떤 에너지 증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데예요. 그렇죠? 규제하는 데야. 환경부는 그러니까 산자위를 견제하는 데고, 근데 여기에 기후 환경 에너지부를 같이 한다? 저는 지금은 산자부가 반발을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거는 뭐냐면 아리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친환경 시대에 어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석탄, 화학 그러니까 화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아니 제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기후 환경과 결국 우리 미래의 에너지는 태양, 풍력, 그 다음에 수력 이런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후 환경 에너지로 결국은 산자부가 독점을 하고 있던 에너지권을 결국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게 더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산자부의 기득권 지키기예요. 에너지권을 자기네들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후환경 에너지부로 뺏기는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25일 날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검찰개혁 근데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검찰개혁을 좀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5일 날 통과돼도 내년 9월 25일부터 검찰청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1년을 두는 거예요. 뭐 유예 기간을 저는 1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유예 기간을 1년 두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전 유예 기간을 6개월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새로운 부처나 인력의 어떤 근무 발령, 이동 이런 것들이 저는 좀 1년은 과하지 않나. 그 안에 또 어떤 짓거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딱 6개월이 좋은 게,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국힘당이 참패할 때 저항할 수 없게 저는 유예기간을, 민주당이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검찰의 노만석 권한대행이죠. 노만석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을 아끼면서도 까붑니다. 자기네들에게 책임 있지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불만을 토로해요. 검찰 잘못이 기인했다. 그 점은 반성한다. 다만 헌법기관인 검찰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들이받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예요.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가 없을 것이다. 먼저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헌법기관인 검찰인데 오만과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은 헌법기관은 사법부예요. 그 다음에 국회가 헌법기관이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검찰은 법률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검찰은 헌법기관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헌법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게 근거예요. 그러나 헌법에는 검찰청 조직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법률기관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부, 법무부의 외청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검찰청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은 헌법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설치되고 규율되고 그런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검찰청법 많이 들어봤죠? 얘네들은 헌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검찰청법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 모든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논쟁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누누이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 소재 자체가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한다라는 말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노만석 검찰청장의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법률로 개명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무슨 사건분리제야?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라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검찰 안에서 중수청 가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는요, 이건 오만함이에요. 야, 우리 검사들이 안 가면 중수청 너네 수사나 할 수 있어?
너네 수사나 할 수 있어? 왜? 법무부에 중수청이 있으면 그래도 검찰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텐데 한마디로 행자부 장관 밑에 안 있다는 거. 경찰과 동급 대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경찰과 동급 대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늘 경찰을 자기 부하 다루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던 검찰들이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봐도 자기네들이 행자부 밑에 있는 거는 우리는 법무부 소속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착각하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경찰과 똑같은 대우 안 받겠다는 안 간다는 검사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마. 옷 벗으면 돼요.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검찰 개혁이 다 됐냐?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심각하게 취재를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검찰이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찰이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게 뭐냐? 보안수사권. 이 보안수사권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민주당의 로비가 들어옵니다. 아니 보안수사권. 이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에 엄청나게 로비가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수사권 주면 안 돼요. 보안수사권 주는 순간 검찰은 더한 보안수사로 모든 수사를 다 합니다. 보안수사권 주는 순간 6대 범죄 수사 외에도 모든 사건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납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어긋나고 이게 너무 로비를 하다 보니까 보안수사 요구권까지는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하려고 그래요. 보안수사 요구권을 들어주더라도 규칙을 달아내요. 1회에 제한한다. 그렇죠? 보안수사 요구는 유죄 취지의 범죄에 해당하는 죄로 1회에 제한한다는데 규정을 둬야 돼요. 보안수사권을 요구를 허용해주면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유죄 취지로 기소할 때까지 보안수사 요구합니다. 제 말 맞죠? 만약에 검찰이 그래도 자기네들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거 갖고는 공소 유지가 힘들고 기소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1회에 한해서는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놔야 돼요. 이것들 끊임없이 이 사건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불기소로 올라오면 계속 보안수사, 사건 종결 안 하고 보안수사하는 거예요. 장난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유죄 취지로 무죄 사건도 다시 유죄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뭐 이거는 뭐 더 저보다 더 훨씬 뛰어난 법률 민주당 법사위에서 다루겠지만 뭐 유죄 취지든 무죄 취지든 저는 보안 수사 요구는 횟수를 제한시켜 놔야 된다. 절대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 직접 수사는 죽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직접 수사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마음 같아서는 보안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죠. 요구 자체도 못하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참 지네가 기소를 하는데 뭐 그럼 무죄 때리든가 그러면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검찰의 권력만 뺏으면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또 이게 뭐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권력 뺏기면 말짱 도루금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검찰청 폐지해놓고 수사기소 분리 다 해놔도 정권 뺏기면 저것들이 다 원위치 시켜놔요. 응? 아니 진짜 우리가 아무리 이 법률적으로 박아놓고 아무리 해도 저것들 편법 써갖고 전부 원상복귀 시켜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들에게 다시는 권력을 뺏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찰 권력의 사실상 수사권이 비대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견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검찰 개혁에 앞서서 이제 민주당이 여러분들을 들으셨겠지만 관봉권 여러분들 국회 청문회 보셨어요? 무슨 그런 거지 같은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난 제가 관봉권 수사를 방송을 보면서
검찰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검찰 안에서도 검찰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죠. 검찰은 자기네 조직을 가장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 중계가 되는데도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해요. 그 더맨더머 그 2명 수사관들 봤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국민들이 아니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어요. 검찰이었어요. 검찰을 두려워하니까 검찰에게 하나도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요. 아, 저래서 검찰 개혁해야 되는 게 하나. 응? 그래서 민주당이 관봉권은 상설특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자초한 거고 이 관봉권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대검에다가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응? 대검에다가 이걸 맡기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민주당이 이거를 상설특검을 해서 이번에 한다라고 하니까 니들 한번 이번에 작살 날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지금 상설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상설특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을 하고 검사를 그러면 대통령이 그 여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특검보다는 좀 구성이나 인원 면에서는 기간이나 인원 면에서는 좀 짧지만 검찰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진짜 뭐 남들 다 패기에 비응신들아 패기는 나 몰라. 야 그거를 국회에서 나는 그걸 보면서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잖아요. 검찰의 기관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인 국민들까지 우습게 보는 제가 소름 끼쳤던 게 뭔지 아세요? 야 검찰 수사관이라는 인간들이 저렇게 오만방지하는데 검찰은 어떨까? 검사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었죠. 쟤네들은 검사가 아니에요. 검찰 수사관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국회를 우습게 보는데 야 검사들은 어떤 시각일까? 야 우리가 몰랐던 검찰 수사관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저렇게 국회의원들 비응신이라고 할 정도면 검사들은 여태까지 얼마나 수사관이 저따위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수사관이 저렇게 무시하는데 검사들은 진짜 지금이라도 빨리 없애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쟤네들 저 패기 나몰라 책임 수사 중 뭐 이런 것들 쟤네들 대가 받을 겁니다. 지금이야 지네들이 웃고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대가를 치를 거예요. 요거 하고 중요한 거 오늘 다 할게요 빨리. 여러분들 왜 사법부가 재판관 증언을 반대할까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정청래 대표님 빡쳤더라고요. 이유가 민주당이 처음에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한다. 지금 현행 14명인데 16명을 추가해갖고 30명을 만들려고 초안을 잡았었는데 민주당이 현행 14명에서 12명을 추가한다라고 해서 26명을 만든다는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강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왜 대법관이 늘어나면 쟤네들이 나쁠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나 했더니 민주당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거 왜 통과시켜야 되는가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26명 중에 22명을 임명을 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22명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대법관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먼저 12명 신임 대법관들 조희대가 추천한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을 통과를 시킬 거 아닙니까? 조희대가 추천한다 그래도. 내가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일단은 12명이 증언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12명을 다 임명을 해요. 조희대 정년이 2027년까지입니다. 2030년 3월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5월인가요? 2030년 5월이죠. 이재명 대통령.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이 9명이에요. 적어도 대법관이 6년 동안은 26명 중에 22명이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이 대법원이 오는 12일 날 전국 법원장 회의, 법원장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하는데 저것들도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사법 쿠데타에 버금가는 짓거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란 재판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내란 재판부 얘기하죠.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민주당의 누구죠? 박희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 윤계엄과 똑같다. 이런 새끼들은 내보내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내란 특별부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한마디로 외부에다가 재판부를 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게 아니에요. 1심은 서울중앙지법, 2심은 고법, 3심도 있고 서울중앙지법 판사에서 그리고 고법 판사에서 선발한다라고 다 돼 있습니다. 추천도 현재의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 거를 2배수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헌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안에서 별도로 딴 데다가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 절차 안인데 그 안에서 절차를 지켜서 이 내란 사건만 전담으로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그쵸? 현직 법관을 안 쓰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재판은 판사가 한다라고 돼 있다는 이 명칭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위헌 요소가 없게끔 서울중앙지법 판사에서 고법 판사에서 현직 판사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를 해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현직 판사에서 임명한다. 내란 위헌 요소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심지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요. 법원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었어요. 법원에서도 특별변찰 중요한 국가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만 전담을 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법부 법원에서 그거를 예전에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말은 특별재판부지만 정확한 용어는 내란 전담 재판부예요. 민주당이 만들려는 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이 사건만 관할하는. 이거는 위헌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조만간 밀어붙일 것 같아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위헌 소지가 없다. 왜 그러면 민주당에는 판사 출신이 없습니까? 민주당에는 검사 출신이 없습니까? 민주당은 헌재 최기상 의원님 같은 분들은 헌재 재판관 출신, 연구관 출신이에요. 응?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현재에 있는 판사를 이용하는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똥줄 타는 사람은 누구죠? 지규현이 되겠죠. 그다음 그러니까 지규현이가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다. 이거는 지규현이가 참 착각을 하죠. 우리는 지규현이가 재판을 진행을 미숙하게 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규현이는 재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국민들이 너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이런 지규현 같은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말도 안 되는 날짜와 시를 계산해갖고 윤석열을 탈옥시킨 주범이고 내란 재판을 방해하는 자로 우리는 분명히 지규현을 비판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향응과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지규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징계를 하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재판의 수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조희대는 지금 쌩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조희대 저 특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희대 특검 지규현, 그러면 또 사법부 압박이라고 하면서 독립권을 침해한다라고 개소리를 하겠죠. 뭐든지 존중받고 독립적으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요, 본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검찰이 개혁 당하는 거죠? 검찰 개혁은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검찰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검찰은 사실상 해체가 당하죠. 왜 검찰이 지금 해체당하는지 그 꼬라지를 보십시오. 77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네들의 범죄는 제스크 감싸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절대 재판에 넘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권력을 유지했던 거예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아무리 신의 영역에 있는 판사라는 오만과 아집을 갖고 있어도 왜 사법부 개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는, 사법부가 독립성에 비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이나 상식적인 판결이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도 이제는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잘하고 국민들 법감정이나 정의로운 판결, 상식적인 판결이 주를 이루고 간혹 100건 중에 한두 건 나오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면 그 판사가 혼나는 거죠. 지금 어때요? 사법부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사법부 수장이라는 조희대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희대에 대해서 지금 즉각 물러나라고 하고 조희대 자체를 파면시켜야 된다고, 조희대는 오히려 수사를 당해요. 왜? 사법부의 수장이 대선 개입했다라는 건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꽂힌 국민들의 투표권마저도 박탈하려고 했던 사법부의 진짜 정치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가 이재명 대통령의 2심 공직선거법 2심 파기환송의 사건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방지게 내란 재판부가 12월까지 심리를 마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제가 2개 심층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거 진짜 좋겠죠. 대법관 26명을 만들어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만들어 임명을 해. 그럼 적어도 윗물이 썩지가 않으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재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오늘의 주요 단신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동혁이가 갑자기 강성으로 회귀했습니다. 처음에 뭐 조경태도 같이 가야 된다, 한동훈이도 같이 가야 된다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장동혁이가 강성으로 회귀했는데, 지금 윤어게인 극우층들이 장동혁이 배신자 프레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여태까지 대표 취임 이후에 8월 26일 날 대표 취임 후에 탄핵 찬성파들에 대한 공세를 멈추고 뭐 과거의 옷을 벗고 뭐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떠들고 막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당장 면회 가겠다라고 하다가 왜 면회 안 가냐라고 하면서 저 극우 유튜버들이 난리를 치니까 사실 그 전에는 간다고 얘기하다가 적절한 시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계속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장동혁한테 뒤통수 맞았다 이런 소리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저거 죽여야 된다, 제2의 한동훈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이를 사실상 제명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달래면서 다시 당내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보면 이미 국힘당의 당대표도 그구들에게 쩔쩔 매는 걸 보면서 저 정당은 이제 구구 정당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하나하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곽상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시죠. 김어준 등 유튜브 권력자의 머리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 없다.
한마디로 김어준 유튜브에 많은 정치인들이 나가서 뭐 방송하는 걸 머리 조아린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곽상원이라는 정치인을 제가 좀 멀리서 보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서거, 가족에 대한 공격, 맞사위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분이에요. 거기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외골수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경계를 많이 하셨어요, 옛날부터.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디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공천권을 따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유튜브가 권력이 아니라 민주당이 김어준 총수나 사실상 어떤 유튜브에 많은 정치인들이 나가는 거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말할 수 있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창구였어요. 제 말 맞죠? 유일한, 우리가 조중동이 우리 편이면 굳이 우리가 유튜브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럴 필요는 없었겠죠. 응?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현실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현실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영향력이 그나마 김어준 총수가 갈라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잖아요. 응? 유튜브의 영향력이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예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공중파, MBC, SBS, KBS 이런 어떻게 보면 공중파들도 유튜브에다가 엄청나게 영상을 올리잖아요. 이거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봐야지 이거를 유튜브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위기인 이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국 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의 성비위 사건, 뭐 성추행 사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달래요. 물론 내용을 압니다. 근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본적인 조국 혁신당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이번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난 일들의 처리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미숙하다. 둘째, 당원 중심의 정당과 인물 중심의 정당의 한계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당원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처리를 합니다. 인물 중심의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이 일이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 중심의 조국혁신당이다 보니까 모든 안테나가 피해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조국에게 타격이 있을까 없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런 거예요. 제 말 맞죠? 응? 이게 당원 중심의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날아갑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은 인물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을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더 저는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함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억울한 면도 있죠. 뭐가 억울하냐?
조국혁신당은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다 조국 탓이 돼요. 조금만 뭐만 잘못되면 조국혁신당이 돼요. 조국의 탓이 돼요. 응? 조국이 관련이 없어도 모든 게 조국의 입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개국본이 똑같습니다. 개국본에 조금만 뭐가 문제가 나도 전부 제 잘못이 돼요. 저는 진정 개국본에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그의 한계예요. 이게 정치인 조국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응? 말과 행동의 문제점도 보이고, 응? 너무 안타까워요. 사면 이후에 행동하는 것이나 일 처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는요, 제가 조국 장관님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좋아하고 잘 알죠. 어쩔 땐 너무 답답한 원칙주의자예요. 어쩔 땐 너무 답답한 원칙주의자예요. 조국혁신당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정치를 논리로 하려고 그래요. 정치는 국민을 누가 감동시키냐예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안아주는 당대표나 과감하게 수족을 자르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 국민은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원외 당대표지만 제가 13년째 원외 당대표를 하고 있죠. 제가 원외 당대표지만 제가 늘 얘기하자면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감동이 없어요. 제가 보면 조국혁신당은 감동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어떤 성비위 사건이 누가 옳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봐도 리더십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지도부가 사퇴하고 그냥 조국 사수에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차피 조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조국 장관님을 보면서 할 말은 억울한 면도 있고 할 말은 많겠지만 좀 세련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있고 그분들이 있다 그러면 리더는 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미숙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원 중심의 정당과 인물 중심의 정당의 한계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게 그렇죠? 제 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대표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대표가 지랄이고 다 중진이가 뭐가 그냥 날아가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조국이 전부인 정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정청래 의원이 최강욱 의원을 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냐. 지금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하고 교육연수원장도 사퇴를 하고 새 연수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고 최강욱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 기강 확립하겠다. 정청래 의원이 최강욱 의원을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최강욱을 위해서 빨리 죄를 묻고 억울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최강욱 의원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이런 일은 빨리 사과하고 빨리 어떤 징계를 받아갖고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왜? 최강욱과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세게 밀고 나가는 거는 최강욱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알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랑 정청래 의원님이랑 신뢰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가혹하게 하지 못해요. 최강욱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빨리 징계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둘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하니까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원래. 응? 두 분이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님이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친하다고 봐주다가 골마 터지고 이 사건이 질질 끌리는 겁니다. 빨리 민주교육연수원장직 사퇴하고 자숙하겠다라고 최강욱 의원님이 납작 엎드리고 남의 당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 여기서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응? 민주당 내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거는 자리를 사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의 징계에 수긍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조국혁신당은 소탐대실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억울하다 누가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조국혁신당이 위기인 이유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국힘당과 싸워도 밀리지 않는 전투력과 세련미가 있잖아요. 미숙해요. 조국혁신당은 인물 중심의 정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은 스스로 사퇴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님이 바로 임명한 거. 최강욱 의원님이 먼저 사퇴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김건희 특검 그리고 김건희 정부에서 나오는 일들을 보면 통일교가 나오고 신천지 개천지가 나오고 정광훈의 개신교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정 종교를 홍보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어떤 히잡 같은 거를 쓰는 거를 금지를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종교엔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교는 없지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나라죠.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는지 잘 국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잖아요. 응? 그냥 이단이냐 아니냐 그냥 웬만하면 종교를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정 종교의 휘를 지정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국가 공휴일의 석가탄신일과 국가 공휴일의 크리스마스라는 있는 자체가 저는 이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정하는 국경일 날짜에 석가탄신일이 있어요. 정부가 정하는 국경일에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이게 과연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된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이상해요. 응?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특정 종교와 정치가 어우러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치는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이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은 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종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개신교의 나라가 돼버렸고, 해방 이후에 거기에 이제 대통령들이 그 교회 어느 교회 출신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종교가 보이지 않게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거, 국가 조창 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이걸 어떤 현상이라고 보냐면, 이런 종교와 자꾸 정치가 결합되면요, 이게 민주주의 위기로 돌아오거든요. 진짜 민주주의 위기로 돌아와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종교가 무서운 게 정신을 지배하거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 다음에 특검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할게요. 내란 특검이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 정조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내란 때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일은 없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죠.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어떤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조태용에게 보고도 했고, 조태용은 계엄이 오래 갈 줄 알고 국정원 80명을 계엄사에 파견할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번 12.3 내란 쿠데타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란의 밤에 조태용 국정원의 계엄 공모, 사전에 공모를 한 것이죠. 이거는 철저히 밝혀서 지금 특검이 반드시 이런 조태용 같은 애들 구속시켜야 되는데, 다행히 내란 특검에서 왜 조태용이는 구속될 수밖에 없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국정원 개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해놨죠. 그걸 철저히 어긴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깬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속될 거예요. 분명히 국정원법에도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끔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조태용이는 국내 계엄 쿠데타에 깊숙이 사전 모의했던 정황이 있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내 정치의 개입 자체가 이거는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조태용이 반드시 잡아서 내란의 밤 때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는데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